네, 안녕하세요. 경영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좀 창피하지만 여기 교수님이라고 써 있네요. 네, 교수님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아닌 게, 뭔가 교수님이라 그러면 되게 대단하고 멋진 과목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이 경영학이라는 거는 학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엔 조금, 좀 어설픈 경향이 있어요. 왜 어설프냐면요. 어, 이 경영학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마케팅도 들어가고, 인사관리도 들어가고, 조직행동론이라고도 하죠. 조직관리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경영 전략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의 분야의 대가분들이 계시면은 이분들은 교수님이라고 할 만한데, 이 모든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깊이가 있거나 이런 학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학문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교수님이라고 부르기에도 별거 아닌 학문을 가르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 음, 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경영하기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셔요. 뭐 어렵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음, 경영학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핵심이라기보다 아주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만 모아놓은 우리 시험에 나온 요만큼의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넓게 이제 경영의 약간 시사상식이 좀 넓어지는 요런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넓게 가면은 진짜 경영학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뭉태이가 인사관리, 이만큼은 뭐 조직관리, 이만큼은 마케팅, 이만큼은 경영정보, 뭐 이렇게 해서 쫙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여러분, 어, 힘듭니다. 네, 죽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죽게 하겠습니까마는 힘듭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열심히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한 이쯤 되죠? 그럼 경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울면서. 선생님 할 게 너무 많아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보세요. 요만큼만 공부를 하면요. 여기에서 70에서 80%가 나옵니다. 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7, 80%를 다 찍어 드릴 수도 있어요. 요만큼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넓이 그대로 갖다 놓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이게 몇 개야. 이렇게 많이 여러분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보셨으면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집합만 계속 보셔서 어릴 때 수학 첫 번째 장이 집합이잖아요. 여러분 집합의 신이 돼가지고 뒤에 확률 이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시고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경영학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을 일단은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요. 저는 그 핵심을 확실히 잡는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돌려서 말하자면 제가 그 교재 있으시죠? 이 교재가 다른 여타 교재들보다 좀 얇은 편일 겁니다. 근데 이 얇은 교재에서 7, 80% 혹은 8, 90%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있죠. 그럼 이 10%, 15%, 20%이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놀랍게도 그건 다른 교재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 교재가 이만큼, 다른 교재가 이만큼, 그리고 시험 범위가 이만큼, 여기서 10%, 20%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 다 외우지도 못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다른 것 제 말만 믿으세요. 왜냐면 제가 합격자만 지금 스쳐 지나가는 사람만 따다다당 제가 최근 한 1년간 같이 밥 먹었던 합격자 친구들만 해도 한 100명은 될 것 같아요. 100명? 7, 80명은 되는 것 같다 지금.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붙었어요. 네. 이렇게 계속 멀찌감치 해갖고
하나씩 헤쳐나가야지 이러면은 엄청 오래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지십니다. 좀 극단적으로는 못 붙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 교재 일단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얇지만 다 외워주시면은 여러분의 합격을 무조건 보장한다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경영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저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하고요. 네,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저 사람이 강의를 얼마나 잘하느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은 할 만한 얘기를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경영학 하는데 이 경영학이라는 게요, 사실은 옛날 옛적부터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옛날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몸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도 다스린다. 이런 다스리는 게 사실은 경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업을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경영학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이윤을 창출하게 하거나, 네, 가치를 창출하게 하거나, 이 상대방이라면 직원입니다. 직원들, 구성원들, 조직의 구성원들. 네,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이, 이 집단이, 기업 집단이 이윤을 창출하면서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게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경영학이 옛날 옛적부터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도 물건 사서 장터에 나가서 팔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거고, 고려시대에도 있었을 거고, 저 옛날 옛적 신라시대에도 장터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 경영학이라는 게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영학은요, 우리 기본서라고 할까요? 시험 준비를 하는 우리 수업 목적상의 경영학은요, 20세기 초부터 경영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20세기 초냐 하필?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당시. 생산량이요, 옛날 옛적 원시 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생산이 일어납니다. 이때 뿅 하고 잠깐 올라가요. 불의 발견, 뿅 하고 올라가요. 철의 발견, 뭐 이런 식으로 귀엽게 올라가다가 뻥 하고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으로 기점으로 해서 생산량이 막 폭발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 옛적에 요 무렵에만 해도 예를 들면은 내가 집신을 꼬아서 팔던 사람이에요. 집신을 열심히 꼬우면은 밤새도록 꼬우면은 이제 룰루랄라 꼬았더니 30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나갈 이제 뭐 아침 뭐 새참을 좀 준비해 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저희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아내가 그럼 새참을 준비해 주면 그 새참을 들고 터벅터벅 30개 어깨에 메고서 다음날 아침에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장에 가가지고 이거를 팔고 나면은 이 30개로 쌀을 사서 이 지게에 다시 지고서 끙끙거리면서 와요. 옛날 옛적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그 저기 어디 런던에 무슨 대학교를 가가지고는 뭘 한답시고 하더니 오더니 아버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 증기기관이란 걸 만들어서 지금 집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증기기관 뭔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래 네가 배운 애니까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아들이 뭘 뚝딱뚝딱 만들더니 증기기관이란 걸 해서 버튼을 빵 눌렀더니 그 집신이 30개가 아니야. 60개, 70개, 80개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3,000개가 됐네. 이제 아버지가 처음엔 와 대박이다 신난다 이러면서 보다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저 3,000개를 내가 어깨에 다 짊어지면 나는 땅에 파묻혀 죽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용을 합니다. 옆집 김씨, 건너집 황씨, 이씨, 박씨 다 모여주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이거 들고 가서 30개씩 들고 가서 좀 팔아주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팔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갔더니 돈은 다 이 친구들한테 줬는데 이 친구들이 돈 받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서 내 것도 아니잖아. 돈은 이미 받았고. 자, 한번 뭐 살 사람 사고 말 사람 마세요 이러더니 27개, 8개씩을 다 가져가서 한두 개밖에 안 팔려요. 이러고 다 돌려주고 간 거예요. 아버지는 화가 나죠. 아니 내가 가면 다 팔았는데 니들 왜 못 파니?
왜 그래? 게으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고. 사람들을 부릴 줄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난생 처음 이런 생산량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납기도 지킬 줄 모르고, 이거 재고가 쌓였는데 이 재고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이때 베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관료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짠, 피라미드로 삼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일 알아보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1급, 2급, 3급, 4급, 4급, 5, 6, 7, 8, 9급까지 공무원이죠. 공무원을 뭐라 그래요? 관료제 집단이라 그러죠. 이렇게 관료제로 해서 밑에 사람들을 갈구해요. 1급은 2급을 갈구고, 2급은 3급을 갈구고, 3급은 4급을 갈구고, 갈구는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쫙 이렇게 내려서 관리를 하시면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얘네들이 열심히 가서 집신을 팔고 있는지 위에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이 위에 사람들은 얘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관료제예요. 결국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폭발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베버란 사람이 거의 최초로 관료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가 효율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목적, 특징, 문제점 같은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료제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 집단. 그거를 여기 대입시켜 보시면 쫙 읽힐 거예요. 한번 특징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관료제 하에서는 권한의 계층이 구분되며 업무 처리의 규칙과 문서화를 통해 업무를 매뉴얼화 시킨다. 맞죠, 이거? 공무원들. 권한의 계층이 구분이 됩니다. 1, 2, 3, 4, 5, 6, 7, 8, 9급. 업무 처리도 규칙이 다 돼 있어서 기한문 써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업무는 각자가 어떤 일을 할지가 다 매뉴얼화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마지막 줄에 나오죠. 종신고용을 보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어요. 2페이지. 종신고용을 보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무원, 이것도 공무원 집단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실적에 대한 압박이랄까 이런 게 생겼지만, 옛날에 특히 IMF 이전 생각하시면요.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요. 내가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려서 일을 못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회사에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환갑잔치를 할 정도니까요. 네, 종신고용을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직에 대해서 충성도를 가지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베버의 관료제의 특징이고요.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관료제에서는요. 계층 간의 구분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조직이 경직적이어져요. 군대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 어휴, 거의 20년까지는 아니, 거의 20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10 몇 년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요즘은 뭐 내무실도 각자 이제 뭐, 병장은 병장끼리, 이병은 이병끼리, 일병은 일병끼리 쓴다고 하는데, 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저보다 높은 상급자가 있으면은, 진짜 이러고 서 있어요. 딱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전자에 물도 못 먹어, 나는. 예, 그냥 목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경직적이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이 있으면 어때요? 9급 공무원이 가만히 서 있겠죠. 경직적이어집니다, 조직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각자가 맡은 일을 하니까 내가 맡은 분야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무사한 일주의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타 분야에 좀 무관심해져요. 쟤네들이 뭘 하든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업무가 아닌 조직 규칙이나 계층에 더욱 신경 쓰는 목적 전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목적 전도 현상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도 회사 가보시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공기업은 조금 더 스테이블합니다. 네. 좀 더 일반 기업보다는 이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자르고 이러지 않아요. 뭐 일반 기업도 절차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해고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 기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승진을 하거나 할 때 혹은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계속 신경 쓰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일이 있었냐면요. 뭐 제가 이렇게 공기업을 뭐 나쁘게 말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공기업은 역시 꿀이야 이러면서. 어, 아니 제 친구가 이제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즐겁게 다닙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오후 1시가 지나면은 오후 1시에서 한 1시 40분 이쯤까지는 족구를 하기도 하고요. 족구도 또 되게 높은 데에서요. 막 20층 꼭대기에서 족구하는 거 보셨어요? 철창 이렇게 높게 쳐놓고 되게 신나서 족구를 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막 그런 약간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화목한 이런 분위기인데 너무 화목해서 문제가 뭐냐? 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 청첩장을 돌려야 되거든요. 청첩장을 돌려야 되는데 청첩장을 돌리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대요. 왜 하루 종일 걸렸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일은 안 해? 이랬더니 아,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대요. 뭐야? 이랬더니 자기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에게 청첩장을 건네러 갈 때는 이 그 조직의 기관장 혹은 하여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 그 자리에 나타날 때까지 자기가 자리를 뜨면 안 된대요. 아니 이게 뭡니까? 없으면 그냥 놓고 올 수도 있잖아요. 놓고 와서 아,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 돼서 청첩장을 드렸는데 자리 없으셔서 제가 부득이 놓고 갔습니다. 이러면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니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된대. 전통이래 그게. 규칙이래. 조직의 규칙과 계층, 윗사람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그런 것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조금 딱딱한 면도 있지만 또 돌려서 말하자면 그만큼 윗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이제 관료제의 좀 폐단이라면 폐단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관료제에 대한 거고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인격성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베버의 관료제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말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저 뒤로 넘어가시면요. 페율의 일반 관리론이라고도 있고요. 하여튼 이거 다 넘기다 보면요. 포드가 나올 거예요. 계속 넘어가면.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까지 이때까지 모든 이론이 동시에 똑같은 뉘앙스의 욕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여기 이 생산량에 맞춰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부리는데 온갖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버의 관료제 보세요. 관료제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를 공격을 해서 막 갈구면은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가면은 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뒤에서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친구들을 근로자들을 한 명씩 박아놓고 이 친구들을 열심히 기계처럼 일을 하게 만드세요.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이 이론들은 전부 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욕을 먹습니다. 뭐냐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기계처럼 어떻게든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비인격성, 비개인성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료제 같은 경우는 분업화를 하거든요. 그 윗줄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업화를 하는데 계속 같은 업무만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질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단점이고요. 이걸 이제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문제점까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베버의 관료제 이후에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매우 중요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3페이지 보고 있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요. 의의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과학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를 합니다. 네. 최초? 네, 사실상 최초로 시도를 합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근로자들이 쫙 모여 있어. 근로자들이 쫙 모여 있는데요. 자, 제일 일 잘하시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일 잘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면은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작업하시면은 제가 뭐 좀 보고 뭘 할 게 있어요. 라는데 여기 있는 순진한 친구들은 노동자들은 보면서 박수칠 준비를 하죠. 일을 제일 잘하는 인류 노동자, 숙련 노동자가 나와서 일을 하니까 아 얘가 일을 잘하는 걸 보고 칭찬해줘야지라고 박수를 치려고 그러는데 테일러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망치질을 3번 뚝딱딱 한다. 망치질 3번 하는데 30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걸 이동을 하는데 10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조립하는데 이만큼이 걸려서 최대 이만큼 시간이 걸린 다음에 뭔가 생산을 이만큼을 해냈어. 이런 걸 막 적기 시작합니다. 적기 시작하더니 순진한 친구들이 박수를 짝짝짝 치려는데 테일러가 이야기요. 인류 노동자란 사람이 이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냈네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때 니들은 왜 이거밖에 못하니? 이거보다 더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갈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면요. 여러분께 돈을 더 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과급을 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테일러의 당시엔요. 어땠냐면요. 오죽하면은 베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계층을 만들어서 밑에 애들을 갈구면은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지경이었겠어요. 열심히 갈구세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태업이 만연해 있었어요. 게을렀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게을렀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뭐랄까 어른 세대들은 우리 때 되게 고생했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겪어보세요. 여러분도 주변에 친구들 보고 회사 간 친구들 형들 보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일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정말 정말 고생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도. 아, 옛날 옛적에는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산업이 조금 이제 지금처럼 너무너무 고도화되어 있을 땐요. 다들 진짜 고생을 해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내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 뭐 동남아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특정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나라나 생각하시면 뭐 비슷한 나라겠죠. 그런 나라에 제가 증권사를 한번 갔거든요. 이런 친구들은요. 아직은 우리나라처럼 막 고도화되어 있진 않아요. 막 시간 단위로 사람들이 쪼개고 막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보고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증권사에 제가 그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다 같이 모여서 막 과일을 먹고 있어. 그래서 뭐지 점심시간인가 봤는데 오후 3시야. 간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국인 지사장분만 화가 나 있어요. 일을 너무 안 해요. 막 이러면서 태업이 만연한 겁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일을 막 시키면은 그냥 적당히만 해도 어차피 생산량은 증기기관이 알아서 다 뽑아줄 거고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옛날 옛적에 20개 30개 만들었는데 집신을 이 기계 덕분에 3,000개 만들고 있는데 내가 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좀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니들도 좀 열심히 해 돈을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건데 테일러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인류 노동자란 친구가 열심히 해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류 노동자란 친구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있죠? 우리가 5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인류 노동자가 막 노력하는 걸 봤잖아요. 분석을 했잖아요. 시간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들 노동자 친구들 너네들 다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인류 노동자가 100개 만드는데 나 다 알아. 그 인류 노동자라는 놈도 그 친구도 하루에 한 8시간 일해야 되는데 한 2시간 정도만 일하고 너 6시간 정도 땡땡이 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은 200개를 만든다면 아니야 200개라고 먼저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면 내가 너한테 월급을 무려 2배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원이라고 쓸 뻔했어요. 100원을 줄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월급이 3,500,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열심히 일해서 목표치 달성하면 8천만 원 줄게. 2배를 줄게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배요, 무려. 너무 좋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더니 무려 400개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태업이 많았는지 아시겠죠? 탱자 와서 1시간 하고 7시간 놀다가 하던 친구들이 산더미처럼 있었는데 거기서 너네들 열심히 하는 애들은 돈을 2배로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애들이 와 진짜 그러면서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조금만 열심히 했더니 너무 놀아서 이전에 조금만 열심히 했더니 4배로 는 거예요 생산량이. 이게 태업을 해결한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과학적으로 업무량을 분석을 하고 성과급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과급의 개념을 만들어내서 인류 노동자가 100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만들게 되면은 성과급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되게 당황합니다. 월급을 2배로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주고 있는 월급보다 2배를 어떻게 줍니까? 못해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이 다 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저기 뭐 맥도날드나 KFC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월급을 한번 2배 줘보시죠. 전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 딱 감고 월급을 2배 줬더니 무슨 은혜 갚은 까치처럼 이 친구들이, 노동자들이 와 이러면서 일을 하더니 4배를 만들어줬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네.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고임금, 저노무비. 교재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정리 같이 할 거예요. 네. 고임금, 저노무비예요. 임금을 50원을 줬습니다. 임금을 50원을 줬는데요. 그랬더니 100개를 생산했대요, 이 친구가. 그러면 임금을 고임금을 준대요. 너네들 100원 줄게. 2배씩이나 고임금을 줬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우와 이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400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근로자는 너무 좋죠. 2배 받았으니까. 근로자는 고임금을 받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근로자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장님 입장에서 볼까요? 개당 인건비가 얼마나 들죠? 100개를 만드는데 50원이니까 0.5원이 듭니다. 맞죠? 0.5 곱하기 하면 돼. 개당 0.5원이 들어요. 근데 여긴 어때요? 100원을 줬더니 400개를 만들었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네. 이건 나누기를 합시다. 자, 이런 게 약해요. 네. 그러면 400분의 100 하면 얼마죠? 4분의 1이니까 0.25원 퍼 개가 나오겠네요. 네. 개당 0.25원이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너무 좋아요. 하나 만드는데 0.5원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내가 이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줬더니 너무 생산량이 늘어나서 개당 0.25원에 만들 수 있다니까요. 싸게 만들게 됐죠. 노무비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도 이익이라는 겁니다. 노무비가 낮아진 거고요. 이 노무비가 그럼 뭔지 또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원가관리회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 노무비라는 단어는요,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량 한 개당 투입하는 인건비. 개당 인건비가 노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노무비가 줄어들었죠? 개당 인건비가.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진 게 이거였습니다. 내 말을 믿고 월급을 2배로 주세요.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4배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진짜 현실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만 문제는요, 여기도 똑같죠? 이전에 베버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욕을 먹을 거라고, 포드의 시절까지는.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요, 너 돈 주면 일해. 자식아, 내가 돈을 2배 주는데 너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니? 기계로 보는 거예요. 돈을 넣는 순간 얘네들은 일을 할 거야.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합니다. 돈을 주더라도 가끔씩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성 친구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혼났고, 아니면 내가 뭔가 오늘따라 뭔가 좀 가을도 타고 봄도 타고 좀 우울하고 이러면은 조금 생산량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어느 날은 뭐 기분 좋으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야, 자식아, 넌 돈을 2배를 줬는데, 야, 그러면 이론상 넌 4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임마? 이게 테일러의 이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돈 주면 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을 짜버렸죠.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그래서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인간을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였고요. 다시 가서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태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두둑히 지급하면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 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기존에는요, 그래서 직계식 조직이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기존엔 직계식 조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계층할 때 그 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베버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쫙 내려가는 거, 이게 직계식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기존의 직계식 조직에서 직능식 조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직계식 조직 말고 직능식 조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능력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여기 직계식 조직 구조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사장, 부무관리자 이런 식으로. 뭐 볼까요?